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시즌2 8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이상 작품을 저희가 2부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네. 이상이란 작가는 저희가 지난 시즌 1 때 왜 안 다뤘나 싶을 만큼 일단 일부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사생활 이야기도 재밌고. 네. 이제는 이상의 작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는 저희가 하나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는 소설. 예, 뭐 결국 여러 소설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상하면 결국 뭐니 해도 날개죠. 네, 날개. 윙스. 뭐 노래도 많지 않습니까? 뭐 이상의 날개. 물론 그거는 이 이상은 아니지만. 미키리. 아시네요. 네. 나는 언타이틀의 날개밖에 모르는데. 이제는 정말 그거죠? 구속받기 싫은데. 네, 미키리가 맞죠? 미키리인가? 이미키인가요? 이미키. 이미키인가? 뭐야 이미키는 뭐야? 젊은이여 희망의 날개를. 세대를 아우르는 딱 네. 정영진 씨가 딱 중간에 있네. 허리 위치를 제가 허리가 아주 강력합니다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이상의 날개. 자, 날개. 네. 대충 그 스토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여튼 이상이 그 결혼을 해갖고 그 아내랑 사는데 구박당하다가 아내가 하여튼 좀 밖에서 이제 돈 벌어 오는 걸로 계속 찌질하게 살다가 나중에 어디 저 백화점인가 올라가서 떨어지는 게 그게 이제 본래 떨어지는 건 아니고 네.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이렇게 끝나는데 그걸 자살을 암시하는 거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TV 문학관 그래서 했었어요? 그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TV 문학관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 TV 문학관을 KBS 쪽에서 다시 풀고 있더라고요. 정말 즐겨보시잖아요 요즘.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제가 했던 그 드라마로 그걸 봤을 때 그때 강택인가 그 배우가 나왔는데. 강택이 씨. 네. 그분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안 돌아갔습니다. 그 큰일 날 뻔했네. 저 잠시 좀 또 빠져 있을게요. TV 문학관 이야기 나오면 난 또 마음이 많이 멀어지니까. 네. TV 문학관 MBC는 베스트셀러 극장. 그렇죠, 베스트 극장. 베스트 극장이죠. 베스트 극장. 그랬는데 그때 보면 그게 마지막에 그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에서 날자 하면서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장면이 결국 그 뭔가 목숨을 끊는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실 뭐 이게 전형적인 이제 일제 시대 사회학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무능력한 뭔가 지식인? 그렇죠. 결국 그게 뭐냐면 결국 부인을 몸을 팔게 만들잖아요. 결국 그건 나라를 빼앗긴 거하고 똑같은 거죠. 빼앗겼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그 우리 김윤식 교수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돌아가신 그 20세기 한국 문학은 압이 없는 자식이다. 고아 의식이 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춘원 이강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하면 나라를 빼앗겼다는 게 결국 아버지를 상실했다는 거, 부권을 상실했다 이거죠. 그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대표적으로 이상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은 부인을 빼앗겼다는 것 자체도 이 무능력한 남자라는 것들이 결국은 그 나라 잃은 지금 민족 백성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20세기에 이제 날개도 빼앗겼지만 또 45년 해방이 됐지만 결국 남북한이 분단되고 이념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그래서 결국 이념으로 인해서 우리 또 민족의 그 분단 빼앗긴 시대고 또 60년대 군사 정권에 의해 가지고 쿠데타로 또 빼앗긴 시대고 군사 독재라는 결국은 이 빼앗긴 시대로서 이걸 또 바라보는 견해도 많죠. 네. 그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가 대충 맞습니까? 네. 결국 뭐 당시에 여기 보면 결국 뭐 이 시작이 그러니까 이게 참 시작이 근데 이게 상당히 현대적으로 문학 기법이에요. 어떻게 됐죠?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게 서문이 본래 제일 유명한 글이죠.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맞아. 나는 유쾌하오. 날개에 나오는 부분. 네, 이런 땐 얘네까지가 유쾌하오. 그러면서 요 부분하고 여기 마지막 여기까지 거든요. 굿바이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요게 뭐냐면 이 날개 소설의 도입부인데 이 도입부에 뭔가 지금 소설을 쓰는 나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독자도 또 중간에 나와요. 독자로서.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번에 보면 다시 봤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육신이 흐느적 하도록 필요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처럼 맑소. 은동전처럼 맑아진다 이거죠.
근데 이게 또 참 재미있는 거예요. 육신이 흐느적 하도록 필요했을 때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의 정신이 가장 맑아지는 것들이 어떤 육체가 극도로 긴장하고 그렇게 있을 때 결국 정신이 맑아지는데, 근데 그때 맑아질 때 이 비유가 은화처럼 맑다고 했잖아요. 은하? 은화. 은화? 은동전. 금화 은하. 금은동. 희잖아요. 이제 빛나는 거잖아요. 이 결국 우리가 모든 것들이 명료해질 때 의식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경제 문제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비유가 우리가 사실 모든 것들을 딱 까발리고 하나씩 다 이제 모든 걸 극단적으로 다 어떤 제하고 딱 볼 때 네. 결국 남는 것은 경제 문제라는 거죠. 가장 근본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 날개라는 것은 그걸 보여주거든요. 이게 결국 나중에 지금 나와 부인과의 어떤 왜곡된 관계가 경제를 인해서 발생했다는 걸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하는데 이제 뭐 나는 또 여인과 생활을 설계하고,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이 소설은 이런 내용이 될 거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그렇게 굿바이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시작 부분에 굿바이가 굿바이가 나오고, 그런데 또 굿바이가 나와요. 굿바이. 그대는 이따금 그대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을 탐식하는 아이러니를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소. 라면서 이건 독자가 또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아, 독자한테 건네는 말처럼. 예, 했고 여기는 이제 독자가 개입하는 거죠. 그대, 이제 소설을 쓰는 당신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을 좀 한 번씩 탐식을 하는 그런 역사를 실천해 봐라. 아, 독자가 나타나서 그 화자한테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19세기는 될 수 있거든 봉쇄하여 버려. 19세기의 사고방식, 윤리관은 봉쇄해 버려라. 그러면서 도스토옙스키 정신이란 자칫하면 낭비인 것 같소 하면서 자칫하면 낭비인 것 같소. 자칫하면 낭비인 것 같다. 위고를 밸런스의 빵 한 조각이라고 누가 그랬는지 그건 너무 지나친 말인 것 같소. 이런 식으로 이제 독자가 또 이제 이 작가에게 건네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런 형식이 있어요? 독자가 작품 안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화자한테 이제 이야기. 여기서 아주 신선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험 정신은 확실히 이 이상이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설의 형식이 나오니까 당시에 그 문인들, 모더니즘 문인들이 너무 좋은 거죠. 우리도 이런 소설이 나온다. 길지도 않죠 이게. 예, 날개가. 짧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부디 그대께 고하는 것이니 이렇게 당부를 딱 해준 걸 끝나니까 또 이제 작가가 다시 등장해가지고 감정은 어떤 포즈를 취해야 되냐 라면서 쭉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왕봉과 미망인. 여왕봉이란 건 봉은 그 꿀벌, 벌봉이에요. 여왕벌과 미망인이라는 거죠. 이게 참 또 재밌잖아요. 이거 완전 모순되잖아요. 여왕벌과 미망인. 여왕벌은 뭔가 다 거느리고 있네. 그렇죠. 많은 남 수펄들을 거느리고 있고, 미망인은 뭡니까? 아무도 없는. 그리고 내가 이제 남편이 죽어가지고 내가 못 따라 죽지 못했다고 네. 미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적인. 충돌하잖아요. 예, 모순적으로. 그러면서 여왕봉과 미망인 하면서 세상에 하고 많은 여인이 본질적으로 이미 미망인 아닌 이가 있으리까. 아니, 여인의 전부는 그 일상에 있어서 개개 미망인이라는 내 논리가 뜻밖에도 여성에 대한 모독이 되오. 굿바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내가 지금 이 다루는 문제가 여자 이제 이 문제가 나올 거다. 근데 여왕봉과 미망인이라는 지금까지의 윤리 개념으로 봐야 되겠냐. 뭐 이런 식의 말을 건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독특한 기법이잖아요. 네. 네, 이런 기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소설의 시작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나온 게 36년인데 네. 그 당시에 작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학 평론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신선했던 거죠. 우리도 지금도 신선. 지금도 신선해. 그리고 모르겠어. 그게 정말 그 작가한테 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뭐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 읽기 나름이니까. 네.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보통은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아, 이 주인공 날개에 나오는 그 네. 화자가 이렇게 자기 혼자 독백하겠지 이렇게 보통 지금까지 많이 넘어갔는데 이건 이제 권영민 교수, 서울대 국문학 명예교수였던 권영민 교수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자, 그렇게 시작하는데 뭐 이야기는 뭐 이제 제가 이거는 김성공 교수하고 김우창 교수의 그 분석을 가지고 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날개 주인공은 거꾸로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네. 남들이 일어날 때 잠을 자고 남들이 잠을 잘 때 깨어나는 사람. 왜 낮과 그럴까요? 밤이 바뀐 사람. 직업이 없는데도 직업이 밤일을 없으니까. 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 직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에 틀에 박혀 있는 일종의 히키코모리 느낌도 좀 줘요. 네. 그 집에 틀에 박혀 가지고 그 집은 이제 33분지에 살고 있는 걸로 나와요. 네. 18가구. 33번지요? 예. 뭐 서울 그 33번지 18가구가 있는데 네. 모두 햇빛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체가 다들 모호하고 아무래도 주로 좀 뭔가 밤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네. 박쥐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부인이 결국 밤에 일을 한다는 건 밤에 피는 예전에 꽃이라고 하잖아요. 야화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종사한다라는 느낌을 그 여기 사람들은 낮에는 자고 밤에만 일어나 사랑과 웃음과 교류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밤일을 종사한다 이런 네. 거죠. 그리고 이 집의 특징 33번지 18가구는 해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 집은 해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지하도 아닌데. 네, 18가구는 완전히 응달에 있다. 그림자에 속해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해가 드는 것을 뭐 이제 방 미닫이 보통 이런 방이 있는데 그 앞에 이불 거지를 걷어가지고 아예 이불을 항상 그 말린다고 해놓으니까 안 그래도 해가 거의 안 들어오는데 이불까지 미닫이에 가둬놓으니까 거의 뭐 해 구경을 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아주 유폐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거는 결국 이 주인공하고 주인공 나와 아내의 관계도 뭔가 지금 정상적이 아니라 뭔가 거꾸로 돼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을 주는 거죠. 네. 그 실제로 나는 직업이 없어요. 그냥 혹은 날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방 안에서. 근데 부인은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부인하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부인이 다른 직장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집안으로 남자들이 찾아오는 걸로 나오거든요. 심지어. 네. 에어비앤비.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방이 두 개가 아니고요. 방이 하나인데 그 방 하나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일종의 장지문 같은 거 있죠. 장지를 이렇게 아주 얇은 장지를 해가지고 칸막이는 돼 있는 거예요. 방 하나에. 옆방 소리는 네. 다 들리고. 그렇죠. 오, 가능해? 근데 계속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뭘 해서 자기는 돈을 버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자기 생존을 위한 회피죠, 회피. 그래서 잠을 자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잠을 자야 되는 거죠. 이걸 내가 안 들으려면 안 보고. 대면하기 싫잖아요. 직면하기 싫잖아요. 그럼 잠을 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학, 정신분석학적으로는 해피 기제라는 거죠. 네네. 내가 알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내가 이걸 아는 순간 내 존재가 허물어지잖아요. 나도 명색이 한 여자의 지압인데 네. 내가 부인을 몸을 팔게 한다. 그 웃음을 팔게 한다. 이게 안 맞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전형적으로 이 상황을 왜곡시켜야 되잖아요. 해피를 해버린다는 거죠. 참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아이를 키울 때 그 우리가 보통 애착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네. 이제 양육자하고 아이 사이에. 근데 이제 그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자, 근데 엄마가 애를 키우다가 엄마가 어디 멀리 좀 애하고 있다가 가고 엄마 나중에 나타날 때 그 애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안정적 애착.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와서 막 슬프다가 이제 엄마가 오니까 그래도 이제 기쁘다. 네. 그런 사람들을 보통 안정적 애착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쪽이 흔히 말하는 양가 감정적인 애착, 불안정 애착이죠.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와서 좋긴 좋은데 이 엄마가 그러니까 나를 너무 슬프게 했잖아. 그러니까 막 엄마가 오는데 화도 나고 이런 거. 양가 감정적이라고 앰비밸런트한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재미있는 게 또 하나가 오면 엄마가 오잖아요. 이게 막 너무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진짜 기다렸는데 엄마가 나를 두고 갔다가 왔잖아요. 그 엄마를 무시하려고 하거든요. 왕거도 어보이던트,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왔는데 나 별로 뭐 신경 안 써. 쿨한 척하는 거. 근데 둘 다는 다 불안정 애착이거든요. 회피를 한다든지 양가 감정 가지는 건 불안정. 낸다든지. 그렇죠. 불안정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회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알게 되면 자기가 못 견디게 되니까. 그러니까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구조는 아내가 매춘으로 돈을 벌고 남편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요러고 있는 방이 안 그래도 햇빛이 안 들어오지만 그나마 그래도 아내는 바로 미닫이 바로 그쪽에 바로 방문 열자마자 아내 공간이니까 네. 거긴 그나마 조금 햇빛 들어오고 자기는 그 안에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내를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완전히 이제 눅눅한 이불에다가 한 번도 개는 거 없어요, 청소는. 그렇게 나와요. 온종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특히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가는 날에 무조건 이불 뒤집어 쓰고 있고
그러면 아내가 왔잖아요. 손님 가고 나면 와가지고 50전짜리 은하를 주는 거예요. 50전짜리 은하.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부인은 주냐 이거죠. 결국 내가 그래도 부인이잖아. 그래도 자기 생각에 이게 좀 죄책감이나 나쁜 짓 된 것 같으니까 이 감정을 없애려고 네, 돈을 주면 내가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당신한테 이 돈을 주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난 나쁜 짓이 아니야. 취소라는 어떤 기제를 보여주는 거죠. 애 없는 게 천만다행이다 진짜. 내가 진짜 뭘 보고 배웠겠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거의 생활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뭐냐면 돈을 받았지만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맡에 계속 그냥 돈을 쌓아놨거든요. 돈을 쓸 줄 모르는 거 그냥 이불 위에 계속 쌓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부인이 이제 그 돈을 보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저금통을 하나 주는 거죠. 저금통을. 그 저금통을 주고 저금통이 어느 날 이제 다 차니까 근데 열쇠는 부인이 가져가요. 저금통을 줬는데 열쇠는 부인이 가져가고 저금통이 어느 날 보니까 부인의 비녀가 하나 여기 새로 비녀가 하나 꽂혀져 있고 저금통은 비어 있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거 아무것도 못 받았네. 네. 근데 나중에 그런 게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결국 왜 돈을 줄까 이런 거 고민하다가 나중에 그 돈을 모은 돈을 가지고 아내가 이제 동전을 바꿔 가지고 자기에게 그 5원짜리 지폐를 주는데 네. 그 지폐를 나중에 안 쓰고 아내한테 주거든요. 그럴 때 아내가 자기 이불에 같이 재워주는 거예요. 부인이. 그 돈을 안 쓰니까. 안 쓰고 주니까 부인이 재워주는 거죠. 무슨 의미지? 이게 뭐겠습니까? 남편도 매춘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교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쾌락을 얻으려면 그리고 이제 결국 그거는 부부 사이라도 지금은 돈을 주고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슬프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부인이 돈을 줬어요. 부인도 이제 나름 몸을 파는 일을 하니까 돈을 벌었지만 남편에게 생겨나는 죄책감을 내가 부인인데 내가 다른 남자에게 몸을 팔았다. 그래서 남편한테 돈을 주는 걸로 그 죄책감을 취소하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남편은 돈을 가지고 근데 부인이 재미있는 게 자기가 그 방에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밥은 어떻게 해오는데 밥만 갖다 준단 말이에요. 항상. 안에 그냥 놔두고 치운다고. 거의 그냥 사육하는 느낌이네. 그런 느낌이 좀 주죠. 동물 하나를. 그런데 이제 본인도 이제 계속 그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돈을 주면서 돈을 주니까 부인이 이제 오늘 눈을 떠 보니까 자기가 부인의 이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환을 통해 가지고 돈을 쓰면 이렇게 내가 이 쾌락을 얻을 수 있구나. 부인하고 잠을 잤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여튼 이불에 들어가 있다. 그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준다 이거죠. 50전에 5원에 그렇죠. 교환인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결국 1930년대 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제 강점기 이후로 자본주의화가 본격적으로 되는 과정이잖아요. 네. 상업이 발전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제 교환이라는 것들 예전에 우리가 호혜라든지 재분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서로 참 정렬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가 이제는 시장의 논리로 바뀌어간다. 그 대표적인 게 화폐잖아요. 돈을 가지고 주고 받는다는 것들.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돈을 가지면 모든 거를 가지고 못 살 게 없단 말이죠. 그런 걸 보여주는 대목일 수도 있겠네요. 돈으로 사람도 살 수 있고 사랑도 살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노래가 뭐 홍도야 잘 있거라 이런 거. 홍도야 우지 마라. 홍도야 우리 잊지 말라고. 그 뭐 예전에 이술가 심슨이 하듯이 너 뭐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어떠냐. 결국 이제 그런 식의 구조들이 이제 3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부부 사이에도 이런 식의 극단적인 이 어떤 왜곡을 통해 한번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날개 주인공은 네. 이 모든 것이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30년대만 해도 남자가 돈을 벌고 그쵸. 여자가 해야 되는데 지금 여자가 돈을 벌고 남자가 놀고 있고 또 부부 여자나 남자나 어떤 성적 정숙성, 충실성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게 다 붕괴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잠만 자는 거죠. 잠만 잘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약간, 뭐라도 좀 해보지.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이 소설에 나오지도 않았지. 근데 이런 일들이 아주 없진 않았나 봐. 왜 그때쯤에 있었던 다른 소설도 보면 네. 감자인가 뭐 감자. 봄봄인가 하여튼 뭐 감자 있죠. 복녀. 그죠? 네, 거기 보면 맞아. 아내가 이렇게 왕서방인가 누구한테 가죠.
가서 이렇게 그래, 몸을 맞아, 팔죠. 맞아. 돈 받아오잖아. 맞아. 이런 일들이 아주 드문 일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태준의 소설 꽃나무는 심어놓고라든지 여러 가지 네. 소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왔는데 뭐가 돈도 없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애는 아프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젊은 부인이 뭔가 뭐라도 해보겠다. 물건이나 이런 거 뭐 좀 빌리러 갔다가 어떤 그 주막집 같은 데 술집에서 이제 인신매매 비슷하게 돼가지고 딴 데 팔려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뭔가 뭐 예를 들면 한 7, 80년대 그런 뭐 산업 기반 같은 게 막 마련되면 그래도 뭔가 일자리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 뭐 일자리랄 게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쉽게 생길 수 있는 일자리가 이제 돈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 받는 네네. 뭔가가 이제 그런 매춘이나 대가, 성의 대가로. 뭐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 시기에 좀 많았던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1930년대 네. 가장 많은 직업이 뭐냐면 행랑음음이거든요. 행랑음음 해가지고 네. 그 서울에 이제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으면 왜 문간방 같은 데 있죠. 행랑에 그 이제 숙식은 아니고 이제 흔히 말하는 방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그 집안에 허든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몸종이라든지 이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개념은 아니고 네. 행랑음음 해가지고 입주도우미.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근데 이제 네네. 예 맞아요. 입주 도우미인데 네. 그 완전히 이제 막 이런 걸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좀 굳은 일 정도. 뭐 물론 밥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반값 정도 내는 걸로. 반값 안 내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그렇죠, 그렇죠. 교환하는 예, 거죠. 교환하는 예. 그게 가장 많은 직업 일이에요. 직업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실업률이 1930년대 경성 이제 당시 통계 보면 실업률이 한 40% 이상 되거든요. 식민지 사회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제비 다방에 그 소개한 글에 보면 누가 와서 많이 있느냐면 동경역을 갔다 와서 할 일이 없어서 노는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제 유학을 갔다 와도 대학원 졸업했지만 직업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방에 와서 맨날 이제 시간 보내는 그런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뭐 결국 이런 거죠. 결국 주인공과 아내라는 게 결국은 말 그대로 경제 능력 없이 쾌락의 대가는 집을 댈 수 없다. 이걸 딱 보여주는 거죠. 지금의 이제 사회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결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부부 사이도 결국은 이제 금전과 이걸 통해 가지고 맺어지고 있다. 이전에는 뭐 전통을 통해서 맺어지고 전에는 있다면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아니 뭐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전면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는 부부 관계의 기초도 금전으로 매게 되고 있다. 이전에 집안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 집안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나름 집안도 큰 자본이거든요. 상징 자본이니까 문화 자본이니까 돈이 없어도 돈이 가문이 없어도, 예. 있으면 시집을 가고 또 뭐 나름 그것들이 하나의 어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 뿌듯한 어떤 정체성의 어떤 근거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는 모든 것은 돈과 쾌락을 어떻게 교환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뭐 이 날개 주인공이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계속 잠만 잘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상황을 정면으로 직시할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 이 현실을 도피하는 게 수면의 세계로 꿈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인으로 대충 추정이 되는데 그 예전에 그 산월기라고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지식인들이 이런 유형들이 나와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생각에 내 재능이 너무 약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라든지 나와 네. 비슷한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내 재능이 이게 다 발각이 될 것 같아요. 내 재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겁이 많은 거예요. 이제 겁이 많은 자존심. 네. 내 자존이 상하기는 남에게 싫고 그렇죠. 부족한 게 드러나는 건 싫으니까. 싫은 거. 그러니까 뭐 핑계를 댄단 말이죠. 인생이란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고 무언가를 이루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 무언가를 하지 않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다. 이런 식의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어떤 그 겁 많은 자존심을 지키고 또 한결에는 그러면 내가 그냥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고 내 생계를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네.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에는 내가 또 너무나 음. 이 나의 수치심. 나는 퀄리티가 더 있어. 그렇죠. 내가 퀄리티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존대한 수치심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 거꾸로 됐잖아요.
오히려 자존심은 존대해야 되고 네. 수치심은 오히려 그 겁이 많아 좀 이렇게 작아져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는데 이거 신정복 선생이 이제 그 산울기에 관해서 이제 주인공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인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네. 뭔가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사람이 호랑이로 변해버려요. 호랑이? 그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 나였던 사람이 동물적인 본능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내가 제대로 뭐 폭력적이 된다는 거. 폭력적이 될 때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걸로 되겠죠. 결국 인간성을 상실해 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호랑이가 대부분 현대인들 좀 이렇지 않아요? 그 요즘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네. 지금 좀 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호랑이가 된다는 부분은 실제로 그 책에서 그러면 진짜 호랑이처럼 이게 돼요? 그렇게 나옵니다. 호랑이가 되는 산울기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느 관리가 네. 그 산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제 호랑이가 나와서 사람 아예 잡아먹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시각 지나가면 안 된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시각이 급하니 가야겠다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그늘로 가다가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네. 잡아먹으러 왔다가 갑자기 휙 호랑이가 숲을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휴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호랑이가 사람 말을 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는 누구 아닌가 하니까 누군가 나는 사실 누구라네라고 하면서 당신이 누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니까 이제 그 호랑이가 호랑이로 변해버린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죠. 내가 사실은 공부를 할 적에 자네나 이런 사람들 공부할 적에 내 재주가 없음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내가 그냥 호구지책으로 다시 관리를 했지만 내 도대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는 못하겠다. 이 과정에서 내가 계속해서 심화를 억누르고 뭐 이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게 발광을 해가지고 내가 호랑이가 되어버렸다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 내가 뭐 짐승을 잡아먹고 사람을 잡아먹고 거기서 내가 이제 배가 불러지고 네. 그래서 그 생활을 계속하다가 오늘 내가 결국 자네를 잘못하면 잡아먹을 뻔했다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안 된 그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네 내가 그래도 참 시를 공부한 게 있는데 그 시를 좀 전해주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이 호랑이로 변해버렸지만 내가 못단 시가 있다네. 그 시를 전해주는데 이 친구 관리가 받아 적다가 근데 뭔가 잘은 쓰는데 약간 뭔가 미흡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조금.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호랑이가 그 시를 전해주라 해가지고 시를 다 이제 자기가 암송을 하고 낭송을 하고 이제 시를 받아 적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 그리고 사실 내 식구가 가족들이 내가 진짜 호랑이 되고 나서 어떻게 사는지 참 그건데 자네가 좀 살펴주면 안 되겠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직도 내가 참 못돼 먹은 인간이네. 내가 지금 고작 이 시 나부랭이를 먼저 자네에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내 가족을 어떻게든지 먼저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결국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꼴 같지 않은 자존심. 그래도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시를 하는 사람이야. 결국 이런 걸로 해서 나는 내 인생도 망쳐버렸고 내 가족도 망치고 오늘 자네에게 이렇게 부끄러운 꼴을 보여줬다네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일본의 국어 교과서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그 내용이요? 네, 산월기가. 그래서 이 산월기를 추천해 준 사람이 바로 우리 돌아가신 신정복 선생. 월기. 산과 산산자, 매산자, 다로엘자, 기록할 기자. 이게 그러면은 우리나라 분의 작품이에요? 아니겠지. 일본 작가인데 이제 우리 그 돌아가신 신정복 선생이 워낙 극찬을 했던. 그러니까 왜 이제 일본에서도 이래 학생들에게 이걸 읽히겠느냐 하면서 신정복 선생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청소년기의 어떤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네, 우리가 할 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잘못하면 이 너무 염세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너무 나는 천재가 아니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되게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상의 어떤 작품을 보다 보면 여기 날개에서도 이 지식인이 어느 순간에 왜 이렇게 무력해졌느냐. 물론 식민지 상황인 거죠. 식민지라는 것이 내가 우리 뜻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식민지는 종주국에서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주재하지 못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오로지 쾌락이라든지 잠의 세계로만 빠져드는 왜곡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참 그런 의미에서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뭐 잠만 자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 김성건 교수 같은 경우 기생충 같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생을 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실제 부인 같은 경우도 돈은 주긴 주지만
저금통은 열쇠는 부인이 가지고 간다 했잖아요. 그럼 부인이 낮에 이제 뭐 낮이나 좀 늦은 시간 외출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자기는 뭐 돈을 쓸 능력도 없고 하니까 네. 방 안에서 뭘 하냐면 아내 방으로 건너가 돋보기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돋보기. 돋보기? 네. 웬 돋보기 있잖아요. 웬 또 돋보기 나와? 빛이 잘 안 나오지만 돋보기를 가지면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아내가 화장솜 같은 거 화장지 네. 요 얇은 종이 있잖아요. 기름종이 같은 거. 그걸 태워 먹는 재미. 음. 아니면 이제 아내의 어떤 향수 이런 거. 네. 아내가 뿌린 향수를 맡으면서 센슈얼하다, 관능적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또 이제 아내 손거울을 가지고 장난을 이제 비춰보거든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죠? 돋보기, 향수, 손거울. 세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돋보기, 향수, 손거울. 향수 세 가지 공통점? 예. 다른 걸 매개로만 이거를 취할 수 있어. 그렇죠, 느낄 맞습니다. 수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 그걸- 혼자서는 할 수 없어. 그리고 그걸 매개를 해야 되고 그 매개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발생합니까? 왜곡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확대경이라는 것들도 한 부분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네. 그 확대경을 가지고 보면 전체를 온전하게 볼 수가 없죠. 없겠죠. 네. 또 말씀대로 거울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거울이라는 게 나를 보는 것도 되지만 거울은 사실 분열을 상징하거든요. 우리 예전에 한번 락강 그 네네네. 상상계와 상징계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내가 분명히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주체가 되는데 그 내가 보고 있는 건 전부 다 타자잖아요. 대상인데 거울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거울에 비친 거는 나 자신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분열돼 버리잖아요. 나는 내가 여기 있는 데인데 이 거울에 비친 게 나 자신이라고 우리는 그 상징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 상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못 받은 사람은 이 단계 못 벗어나면 결국 계속 그 세계에 파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은 사실은 이게 참 재밌는 게 거울은 분열되어 있는 게 당연한 인간 삶의 조건이라는 것들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열이 정신분열이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쓰는 이유가 네네. 그게 아니 분열은 본래 인간의 조건이니까. 인간 삶의 조건은 분열을 받아들일 때부터 인간으로서 정체성을 가지지 분열이 네. 되어 있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거든요. 향수는요? 향수도 결국 아까 말한 아내의 채취를 맡게 해주는 걸 했단 말이에요. 아내의 채취를 직접 맡는 게 아니라 향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내는 이럴 거야. 하긴 그 향수는 그냥 어떤 향일 뿐일 텐데. 그렇죠. 네. 거기서 아내를 느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대로 리얼리티 현실을 직접 느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확대경과 거울과 향수라는 것들.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자체가 이 사람은 지금 이것만 갖고 놀고 있다 했잖아요. 네. 지금 마취되어 있다, 마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아무리 마취되고 아무리 우리가 세뇌를 해도 이 사람이 참 신기하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한번 그 사람은 내가 제대로 된 대접을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렇죠. 내 파멸을 감수하고라도 저항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내가 이렇게 잠을 자고 이러지만 때로는 뭔가 내 전신이 까치까치되어 온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까슬까슬 뭔가 내 몸에 안 맞게 느껴지는 거 있죠. 우리가 뭐 옷 같은 거 좀 까슬까슬하게 내하고 안 맞은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오면서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기본적으로 어떤 세뇌와 어떤 마취에도 결국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참 이건 신기한.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이 뭔가 진실이 아닌가. 이곳이 아닌 다른 곳. 이런 뭔가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뭐 자기 자신을 그냥 부인하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꽃에 매달려 사는 나라는 존재가 도무지 형언할 수 없는 거북살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좀 뭔가 이게 내 기생충 같다. 뭔가 이런 느낌은 이제 한 번씩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뭔가 이 밤의 세계 그리고 유폐된 세계에서 뭔가 나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징적으로 하는 게 이제 벙어리 저금통이죠. 네. 하루는 그 벙어리 저금통 아내가 벙어리 저금통이 아니다. 그 열쇠 돼지 저금통을 네. 가지고 화장실에 버려요. 저금통을요? 네. 돈을? 돈을? 네. 저금통 자체를. 어. 이게 좀 재미있잖아요. 결국 이 뭔가 지금 그대로의 세계. 이게 정말 질식할 것만 같은 그 정물의 세계에서 이 사람이 이제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네. 저금통을 화장실 가서 버린다. 이게 반항이 시작되는 거죠. 네. 인간으로의 반항. 내가 이제
더 이상 기생충이 아니야라는 식의 어떤 제스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외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서 뭐해요? 나가서 근데 문제는 아직 뭐 돈을 쓸 줄도 모르고 하니까 일단 나가는 거죠. 근데 나가는데 이 재미있게 뭐 이제 설정된 게 이 사람은 야맹증으로 설정돼요. 밤에는 잘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밤눈이 어두운 거예요. 이게 또 재밌죠. 야맹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야맹증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탐색하러 나가지만 야맹증이니까 여전히 이 세상을 현실을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초기에 이렇게 반항을 하지만 이게 오히려 아내에게 더 좋은 비즈니스에 더 좋은 거예요. 나가주니까. 이제 좀 밤에 좀 많이 나가. 그리고 자정 전까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밤 12시 전까지는 들어오면 안 돼. 이 시간까지는 아내의 시간인 거죠. PC방도 없고 진짜 미칠 노릇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뭐 내가 돈을 쓸 줄도 몰라. 그 당시에 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노릇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내가 이제 이제 나가는 걸 빌미로 기하로 계속해서 이제 돈을 지어주면서 네. 밤에 외출해라. 12시 전에 오면 안 돼라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피곤하고 갈 데도 없다 보니까 자정 전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의 눈총을 받기도 하고.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그 너무 피곤하고 이러니까 한 번은 비를 맞은 거예요. 밤에 이제 밖에 네.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더 이상 뭐 사정 볼 것도 없고 그냥 들어가야지. 빨리 들어가는데 아내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막 그 당시 이제 간발이라고 하는데 요 물 묻은 발을 그냥 아유 지금 내가 뭐 몸이 너무 아파서 성큼성큼하면서 자기 장진문 열고 들어가니까 아내가 이게 너무 싸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장사가.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자기가 또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아내가 아유 그 아스피린이라고 열이 나고 감기 기운이니까 이제 해열 진통제잖아요 아스피린은. 네. 그걸 먹이거든요. 아내가. 예.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잠만 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이제는 계속 잠만 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네. 진짜. 아니 한 달간 계속 그래 잤는데 네. 그 어느 날 이제 생각났다. 왜? 이게 내용이? 수면제였어. 그렇겠지. 아스피린이 아니라 수면제였어. 아스피린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한 달간 계속 자다가 아내 방에 가서 이제 장난을 다시 이제 돋보기 장난도 하고 이러다가 또 약값을 한번 봤는데 이게 아달린인 거예요. 아달린. 아달린. 수면제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건 아니잖아. 왜 아내는 나에게 그것도 아스피린이라고 해놓고 네. 이걸 먹였을까? 수면제를 먹였나.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머리가 혼란이 오는 거죠. 네.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그럼 내를 왜 잠을 재우지 계속? 그럼 이제 이 원초적인 반항이 또 시작되죠. 그 의문이. 왜 그럼 아내가 나를 재웠단 말이야? 무언 짓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6알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들고 나가요. 네.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산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6알을 통째로 자기가 다 먹어버려요. 오. 근데 지금까지는 아내가 먹였잖아요. 네. 이제 자기가 스스로. 먹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일주야를 잤다. 그러니까 일주일은 아니고 하루 낮 하루 밤 하루 종일 잔 거야. 일주야. 네. 어. 그러니까 한 24시간을 잤다 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통잠 잤네. 진짜 깊이 잤죠. 통잠 잤어. 통짜. 그런 다음에 이제 갔는데 음. 이제 집에 딱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방문을 열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아내의 정사를 목격한 거예요.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이제 서로 엉켜 있는 걸 보게 네. 된 거예요. 아 이제 현실을 볼 수 있게 됐구나.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네. 이전에도 사실은 그 짓은 계속 되어 있었고 근데 본인은 안 봤단 말이에요. 못 네, 봤다고 네. 했는데 네. 이제 자기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자기 행동으로 하고 자기가 이제 자각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보이기 시작. 말씀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대로 보이는 거죠. 내가 보려고 하는 대로 이제 사실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물이 그냥 객관적으로 있어가지고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인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인식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오히려 잠시 후 미닫이 문이 열리더니 부인이 나와가지고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돌아다녀? 자기가 지금 그 정사 장면을 들켰는데 부인이 성을 내고 팔뚝을 물어뜯고 난리를 치는데 그 상대 남자가 나가고 부인을 가볍게 들어가지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은 이게 뭐지 하다가 자기 주머니에 있던 그 부인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미닫이 문 열어가 다 집어 놓고 네. 그냥 나와요. 돈을 이제 나와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하다가 결국 이제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미스코시 백화점의 옥상에 올라가면서 어항 속의 금붕어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항 속의 금붕어. 네. 자기의 26 인생을 쭉 한번 해고를 해보니까 나는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 같은 삶이었구나. 갇혀가지고 먹이를 주는 걸 받아먹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안락하고 자유롭다고 내가 혼자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럴 때 그러니까 그 금붕어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 순간 뚜하고 이제 한낮을 알리는 정오의 사이렌이 울리는 거죠. 지금까지 자정은 부인의 시간. 이제 정오는 대낮은 자기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제 장면이 이제 쭉 한번 나오는데 우리 영진 씨의 낭낭한 목소리로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서부터. 네. 이때 뚜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득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이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일어나 한 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이렇게 끝을 맺죠. 제가 네. 잘 읽었습니까? 아우, 읽으면서도 잘 약간 좀 모르는 말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공부를 한 게 일본어로 공부를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이나 시에서 영어라든지 외래어가 많이 좀 간단 없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좀 그건 있는데 뭐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뭔가 사육됐다 이 느낌을 이제 알게 되고 결국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결국 자기의 어떤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장면이 박제가 되어버린 천지를 아시나요인데 마지막 장면은 날개가 돋아라 다시 한번 날아보자꾸나. 이제 박제라는 것은 이제 시체잖아요. 사실은 그쵸. 이제 동물의 가죽 가지고 안에 충전재를 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고정되고 그는 정물화된 건데 이제 생명이 약동하는 걸로 자기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그 삶이라는 게 식민지하에서 과연 가능한지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결국 그게 사실은 뭐 결국 이 날개의 주인공은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 일제가 사실 우리 빼앗긴 들이잖아요. 네.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오는 거 아니에요. 빼앗겼고 나라를 빼앗겼고 그 아버지의 상실로 나타나고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여자들도 빼앗기고. 그렇죠. 근데 가장 핵심은 아내의 상실이죠.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하지만 아내마저 가장 중요한 건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우리가 사실 여기서 경제력의 상실 나오고 여러 가지 집도 없고 방만 있다 하지만 네. 근본적인 제일 중요한 것은 아내의 상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또 이제 식민지 시대의 그거 아니냐. 네네. 근데 이제 그건 너무 이제 좀 단순화된 해석이고 네. 이 이제 날개 해석도 아주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게 사실은 이제 프로이드식으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방이라는 건 하나의 뭐냐 이거죠. 그 방. 자궁? 그렇죠. 아우 진짜. 네. 방은 무조건 자궁이야. 전문입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그 방의 자궁이고 사실은 우리가 자궁이 완벽한 공간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 있어 아무런 호흡과 먹을 거 주지. 그렇죠. 모든 걸 다 그냥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궁 아닙니까? 궁전이잖아요. 아이의 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았는데 거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내와 나라는 거는 분열된 자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하는 거죠. 같은 자아다 이거죠. 같은 자인데 밖에서 일해서 돈 버는 자도 그렇죠. 하나 있고 네. 네, 안에서 그냥 쉬고만 꿈틀대기 벌레처럼 있고 꿈틀거리는 애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그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욕망이라는 것들을 아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협을 해야 되고 그 외부에 끊임없이 순응을 해야 되는 자아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바로 나로 상징되는 것은 그 현실의 어떤 자아에 억눌려 있지만 본능 이드가 될 수도 있게 충동
그렇지만 그것들이 나의 어떤 존재를 위태롭게 한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어떤 존엄이라든지 네. 내 어떤 인간적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 올 때 그것은 아무리 내한테 편안한 돈을 주고 쾌락을 주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인간의 어떤 자유와 존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나는 그걸 깨부수고 나온다. 네. 이렇게 해석하죠. 그 날개가 돈다는 거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날개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둘 수가 없잖아요. 네. 날개는 사실 우리가 영원한 꿈이지 중력의 법칙을 거부할 수 네네. 없지만 근데 우리는 날아보고 싶다. 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하나 더 제가 들어갑니다. 의식과 무의식으로 갑니다. 돈 버는 아내는 의식이에요. 그치. 그런데 맨날 잠만 자는 무의식이 있죠. 그 무의식이 어느 순간 밖으로 나옵니다. 잠깐 나왔다가 수면제 6알 먹고 다시 이제 다시 깊은 들어가. 깊은 다시 잠에 들어가. 빠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뭐 약간 김성모 만화 같습니다. 내가 깊은 잠을 자는 것은 도약력을 얻기 위해 아 그렇습니까? 많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 내가 이 빌딩에서 뛰어내린 것은 도약력을 얻기 위해서 봤는데 깊은 잠을 자는 것은 내가 각성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 선택을 해서 깊은 잠을 한번 자야 된다. 네. 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할 수도 있고 그 사회학적으로 이제 해석하자면 뭐 결국 아내라는 것은 식민지 상황에서 빼앗긴 조국이죠. 빼앗긴 네. 강토죠. 그리고 나는 정말 무기력한 지식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그 우리 김성건 교수님이 재밌게 해석을 하는 게 이 네. 주인공하고 아내를 이렇게 한번 보자 이거죠. 주인공은 문학하는 사람, 예술가고 아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현실에 뭔가 내가 잃어버린 예술 세계를 상징한다 이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날개의 주인공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작가라는 거예요. 이 지금 이상이 이 소설을 1936년에 썼는데 네. 이 날개 소설은 주인공이 내가 지금 막 뭔가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잉크가 나왔잖아요. 왜 잉크가 나왔냐 이거죠. 이게 뭔가 잉크는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잉크는 글을 써야 되는데 뭐 가지고 글을 써야 되냐? 황금 펜 촉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그 황금 펜은 흔히 또 뭐 상징이겠습니까? 돈? 황금 펜이요? 네, 펜. 아, 쓴다. 페니스네. 그렇죠. 황금 펜이 그렇죠. 이게 뭔가 생산하는 거잖아요. 아, 예, 글을 쓴다는 게 생산하는 계속 거니까. 뭔가 이렇게 잉크를 그렇죠. 잉크. 뭐가 나와야 되니까. 조금 고맙다 야.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잉크가 갑자기 그랬잖아요. 여기 나온 잉크가 부글부글 끓는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네. 네,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그런 정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작가는 그 잉크가 차단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창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술 세계를 박탈당한 작가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뭡니까? 나하고 관계를 안 하니까 다른 남자와 관계하니까 나는 거기서 생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발기부전이네 이 사람. 아니 그러니까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품이 안 나오는 거죠. 애도 없고 마침. 그렇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가만히 보면 아내의 사랑, 아내하고 잠을 잤다는 그건 안 나와요. 그냥 아내가 이불에서 재워줬다. 내가 눈을 떠보니 아내 이불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지. 아내하고 잠을 잤다 이런 건 안 나와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작가가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딱 두 가지 상황 아니냐. 그냥 계속 마비된 채로 가느냐. 아니면 이 상황에 저항하고 탈출해 가지고 내가 새로운 이제 창작에 도전하느냐. 네. 이건데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그 마치를 선택했다가 그 속에서 이제 결국은 탈출을 시도한다. 근데 탈출을 하려면 반드시 안에 그 공간을 거쳐가야 되잖아요. 네. 그 공간을 거치고 이러다 보면 결국 아까 말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약간 아내에게 계속해서 이제 그 뭔가 자꾸 뭔가 경고를 받는다든지 네.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 그 현실을 그 직시했을 때, 장면을 보게 그럴 때는 이제 아내가 오히려 물어뜯고 하지만 결국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렌즈라든지 거울이라든지 향수로 스스로 현실을 왜곡된 자기 자신에서 결국은 튀어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결단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미스코시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는 지난 26년간의 어떤 삶을 생각하면서 네. 이제 결국 나는 그 새로운 어떤 예술가로 예술의 어떤 열정을 찾는 거죠. 그게 결국 이런 거 아니냐 이거죠. 네. 잉크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것들. 이제 내 창작욕이 불타오르고 이 재밌는 게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요 아까 그 이때 뚜하고 정호 사연이 올렸다 그 전에 그 환상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또 문득 생각해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 순간
나는 환상 속에서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아내의 목이 벼락처럼 확 떨어지는 거예요. 목이 떨어져 나가고 그 순간에 정오의 사이렌이 울리는 걸로 나오거든요. 결국 그 아내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극복이 되는 거겠죠. 아내로 어떻게 보면 사로잡혔던 그 안락과 어떤 마취와 세뇌 세계에서 그걸 끊어내고 그렇죠. 아내의 목을 쳐냈다는 거죠. 네. 그 쳐내는 순간에 그 어떤 빵빠레가 울리는 거죠. 그게 바로 정오의 사이렌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때 뭡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생명력을 찾으니까 뭐가 흘러내느냐 이거예요. 잉크가 이제 분출하기 시작하는 부글부글 끓는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사람은 이제 결국 황금 펜촉을 찾아 이제 그럴 생산 수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갑자기 잉크가 끓고 아까 말씀 희망과 야심이 말소됐다 했잖아요. 네. 근데 희망과 야심이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사전 넘어가시 이제 막 팍팍 넘어가는 거야. 희망과 야심이 새로 이제 샘솟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가 육체가 아주 피곤하고 이럴 때 정신은 은하처럼 맑아진다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육체의 어떤 극도의 순간 우리가 수련을 하는 이유 있잖아요. 극도로 자기 자신을 극한 지경으로 몰아갈 때 우리가 어떤 내 몸을 어떤 극한 지경 우리가 종교인들이 네. 고행을 하고 이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3000배 뭐 그렇죠. 극도로 몸이 고행이 될 때 정신이 가장 맑아지고 가장 인식이 최고조로 달하거든요.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경험이 없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극도로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극도로 신체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예 정신을 놓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정신이 맑아져요? 네, 그게 하여튼 몸을 극한으로 밀어 놓으면 네. 마치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한 것만 네. 같이 아주 또렷한 정신 상태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그거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너스 하이라든지 백윈드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몸이 우리가 마라톤 선수가 최고로 이제 이 몸을 극한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몰아넣을 때 갑자기 어느 일정한 그 지점을 통과할 때 갑자기 몸이 상쾌해지고 붕 뜨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죠. 또 우리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는 경험 안 해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체육 운동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극도로 그 코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극도로 막 쪼아대고 막 이런 훈련할 때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갑자기 막 몸이 상쾌해지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그 예전에 정글에서 아니면 초원에서 사자를 만났다, 맹수를 만났다. 이럴 때 이 사람이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뭐 그 도망쳐도 되는 문제는 아닌지 모르는. 이 도망을 칠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도망 어느 정도 막 뛰다 보면 우리 심장이 야 이대로 계속 달리면 넌 죽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숨을 차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판단하게 되잖아요. 지금 미쳤구나.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 상황을 넘어서 뭔가 극도의 비상 상황이 왔구나.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내가 이렇게 그 신체적으로 이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뛴다는 것은 이게 비상 상황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얘를 도와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호르몬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상쾌하게 만들어주고 엔돌 분출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근데 그건 좋은 건 아닌 거죠. 비상 상황에서는 것들인데 그거를 계속했으면 그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한계가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아내의 부정을 이제 제정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됐고 지금까지 내 삶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오탁 더럽고 여러 가지 이 탁한 그게 있었는데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일주일을 잠을 잤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고 아달린 엿을 먹고 잠을 자고 깼는데 깨고 나서 집에 갔는데 아내는 다른 남자와 뒹구는 걸 목격했고 근데 오히려 아내는 적반하장격으로 나의 발동을 물어뜯고 나를 보고 오히려 비난을 퍼붓고 그래서 나는 주문에 남은 돈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여기 왔고 이 옥상에 올라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이영수 내가 재밌게 분석하거든요. 수평의 삶이었다 이거죠. 지금까지 주인공은 이 방과 방이었잖아요. 네. 방과 방에서 맨날 이불과 이불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옥상 아까 산에도 올라가고 이제 최고 당시 경성에서 최고 높은 건물이라고 하면 경성 나름 미스꽃이잖아요. 여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쫙 그 세상을 말 그대로 조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인식 수준을 수평에 있을 때는 절대 인식의 돌파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네. 이 지점이 있다가 저 지점과도 똑같이 보거든요. 그 170cm, 180cm의 그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똑같잖아요. 아무리 바꾼다 하더라도.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이 지상 170cm 있다가 지상 100m로 올라간다. 거기서 바라볼 때 이 세상. 이 완전 차원이 다른 세상, 시야가 열리잖아요. 바로 지금 이 나는 흔히 말하는 종교로 치면 개안을 하는 거죠.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지금 얻는 이 지경으로 오는 거죠. 네. 그 사이렌이라는 것도 결국 그때 보면
이 덕도의 어떤 그 우리가 병락같이 네. 죽비 소리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약간 제가 좀 과합니다만. 네. 또 다른 해석 하나 더 갑니다. 네. 뭐예요? 네. 이 주인공이 네, 자본주의와 가장 거리가 먼 그렇죠. 사람이었다가 백화점이라는. 자본주의의 음. 그 당시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백화점. 아, 그것도 그렇죠. 맨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오, 좋네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의 정점에서 한번 다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는 변신의 의미의 날개입니다. 아, 날개는 변신이니까. 날개는 변신이잖아요. 어떤 부정적인 추락하는 하강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렇지. 새롭게 태어난다.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적 인간. 근데 그 왜 그런 소설 시가 있었잖아요. 잉게보르그 바하만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러니까 날개가 돋아나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아니, 저는 이거 그러니까 그의 개인적인 스캔들은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이상 날개 네네. 지금 보니까 그 어떤 뭔가 타락한 혹은 의지 없는 지식인의 모습에다가 홍상수 감독의 영화도 대부분 보면은 뭐 아내나 여자를 중심으로 딱 둘이 이어지는 그 관계를 가지고서 사건을 네네. 설정해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에서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보기 싫은 현실이잖아요. 사실 네네. 이게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거를 되게 그냥 대놓고 이렇게 리얼리즘으로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홍상수 감독이 많이 생각난다. 되게 닮아 있는 느낌. 이게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이건 김무창 선생의 분석인데 그 사실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뭔가 상당히 주인공이 그 소설 읽다 보면 듣다 보면 또 이게 상당히 권태롭잖아요. 이 사람 삶이라는 네. 게. 네. 그러니까 김무창 선생이 참 재미있게 표현하시는데 권태는 어디서 오냐 이거죠. 권태가. 아, 권태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어디서 옵니까? 권태는 남편으로부터 오는 권태는 돈으로부터 와요. 뭐 아니, 권태는 그냥 그렇죠, 제가 뭐. 봤을 때 어. 그냥 말 그대로 매일매일 똑같은 거잖아요. 지루함에서 오는. 실증, 지루함 네, 뭐 네. 이런 거죠. 아니죠. 음. 권태는 지루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권태가 와서 지루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지루해서 권태가 오는 거야. 집에서 오는 게 아니라 권태가 와서 지루한. 그럼 권태가 왜 왔느냐? 네. 나의 비루한 삶에 대한 불만이 권태를 불러오는 거죠. 뭐 일리가 있습니다. 네. 별로 영어 설득력이 좀 약했나?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 문제에서 온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네. 괜히 주변 환경 탓을 하면서 그렇지. 주변이 뭔가 권태로워. 뭐 지롭다, 뭐 음, 지루하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게 그게 이제 지루한 게 아니라 본인 삶이 비루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게 나에 질려 있으니까. 내 자신에 질려 있으니까. 근데 내 자신이 질려 있다는 말을 못 하니까 옆에 사람 핑계를 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이제 구조를 탓을 해야 되고. 그쵸, 그쵸. 네. 그게 김무창 선생님 맞습니까? 근데 김우창 선생도 비슷하긴 한데 여기는 조금 더 섹슈얼하게 접근하거든요. 권태라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 정신이 여러 에너지를 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성적으로 향수할 때, 그러니까 성적으로 향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성인 남자가. 네네네. 근데 그 성적으로 향수하지 못하고 아주 그 세계에 대해서 아주 가냘프게 연결된 상태에 놓일 때 일어나는 심리가 권태다. 뭐 맞아? 맞는 것 같아요. 아 맞아 네. 뭐가 있어? 아주 가늘프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느낌이 좀 있네. 난잘 안 와닿는데. 아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왜 날개 주인공 아내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뭔가 되게 권태로 보이냐? 결국 그 주인공 나의 권태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은 쾌락의 여인인 아내. 아내는 지금 쾌락을 주고 파니까 쾌락의 여인인데 그 아내에게서 쾌락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사실에서 권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태는 기본적으로 세계를 성적으로 향수하는 그 에너지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향유하지 못할 때 권태감은 일어난다. 이게 사실 이상 소설의 그 쾌락이라든지 그래서 돈하고 이게 같이 결부되는 핵심 아닌가.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핵심은 뭐냐? 바로 돈과 쾌락이라는 거죠. 결국 쾌락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네. 아주 가늘게 거기에 대한 욕망이 좀 남아 있을 때 맞나요? 그렇죠. 가늘프게 연결돼 있을 때 그때 권태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자꾸 옛날에 막 했던 건 자꾸 생각나고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뭘 할 수는 없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여기는 모자지간 같잖아요.
부인이 뭔가 다 제공해주고 네, 하니까. 돌봐주고 네. 그 대신 그리고 이 보면 얘가 돈을 준도 이게 쾌락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불 속에 네. 자기 이불 속에 좀 넣어주는 정도. 부인이 이제 그 구체적인 쾌락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이불 속에 그냥 그래? 그러면 오늘은 내 이불 속에서 잠을 좀 자. 휴식의 느낌 네, 그 정도 정도만. 가늘게 끈을 주네. 그렇죠. 그렇죠. 가늘게 끝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날개에서는 지금 이 남자와 여자라는 게 결국 쾌락과 돈으로 규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능력 없이 쾌락의 대가는 지불 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들 결국 이제 이분은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결국 식민지하에서 왜 이 소설이 사람들의 어떤 감정에 많이 와닿았을까? 네. 30년대잖아요. 당시 1930년대 식민지하에서 당시 30년대 가장 유행했던 게 뭐냐면 투기가 엄청 유행했거든요.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이런 거. 그때는 뭘로 투기를 해요?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도 했고요. 뭘로 투기했냐면 쌀. 쌀? 쌀. 네. 쌀 투기. 쌀을 선물 시장이 있는 거예요. 쌀이 이제 몇 달 뒤에 이 쌀값이 얼마에 걸어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가 맞추면 돈을 많이 걸어가는. 요즘 치면 주식 선물 거래죠. 네네네. 그 미두치 인수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인천 같은 데 있었는데 한 15년 정도 1939년까지인가 운영을 했는데 네. 15년간 조선 사람이 거의 수조 원 가까운 돈을 그 당시 수억 원이니까 요즘 치면 수조 원 환산하면 수조 원 되겠죠. 그때 그런 이야기 돌았거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땅을 다 뺏어가고 미두치 인소는 인천의 미두치 인소는 멸망동의를 양성한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돈을 다 뺏어간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때 요즘처럼 찌라시도 만들어졌어요. 정보지도 만들어지고. 그래요? 예. 정보지도 만들어지고 막 요즘 경마장 가면 막 뭐 이거 있잖아요. 무슨 소식지도 있고 사설 그런 잡지도 다 나오고 누구는 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두치 인수에서 당시 20살 아주 빈곤한 가정의 출신이었는데 거기서 요즘 돈을 치면 한 번에 30억을 벌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어떻게 했냐면 인천에 돈을 벌어가지고 당대 최고의 미녀하고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차를 수십 대를 대절해가지고 서울 시내 최고급 이제 호텔 공간에서 결혼식 올리는 게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당시 뭐 이제 주식 투자 그 팔봉 김기진이라고 카프 아까 말한 사회주의 계열 성향인데 그 당시 이제 주식에 완전 미쳤거든요. 그래갖고 매일 이 사람은 신문에 근무하는 조건이 뭐냐면 내가 밤에 가서 일하겠다. 아침에 나는 나가가지고 오후까지 주식 투자해야 되니까 내가 낮에는 일을 못해. 그 조건으로 받아달라 해가지고 5년을 계속 아침 9시마다 그 우리 치면 주식에 예전에는 종목판이 붙잖아요. 얼마. 네. 그거 가서 맨날 투자를 했다잖아요. 야, 그때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5년을 했는데 돈은 한 번도 벌어보지 못했다. 지금이랑 똑같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당시 이제 일본 주식시장 동경하고 오사카에 있는 일부 2부 시장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주식을 하는데 네. 그게 왜 그랬냐 이거죠. 결국 지금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당시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결국 공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를 우리의 어떤 뜻과 힘을 모아가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봉쇄돼 버렸단 말이죠. 네. 식민지화에서 권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공적인 공간에 접근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경제밖에 없는 거예요. 돈 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기가 유행을 하고 쾌락이 유행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이상의 소설 날개에 나타난 게 결국 돈과 쾌락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식민지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초상은 경동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걸 사실은 좀 보여주지 않느냐. 사람은 공적인 공간에 참여를 거부당할 때 결국은 돈밖에 벌 게 없는데. 네. 근데 문제는 참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지식인들처럼 그 당시 직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직장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벌겠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부인처럼 몸을 팔든지 아니면 기생충처럼 생활하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과연 쾌락이 얻어지냐 이거죠. 쾌락도 안 얻어지고 결국은 이 삶의 어떤 그 결국 그 방식에서 탈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이제 결국 그래도 이상은 완전히 절망적이다는 건 아니죠. 결국 새롭게 우리는 날개가 다시 한번 날아볼 수 있다라는 네. 식으로 희망을 좀 던져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 네네. 네. 이 쾌락이 거세된 시대 여러분께 허용된 유일한 마약 바로 1kg 커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커피 마시면 진짜 기분 확 좋아지고 네. 에너지 확 돌잖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커피 하나 하면 됩니다. 직장이 필요 있으니까.
직장에서 커피 마시자. 아니 직장의 시름을 커피로 잊어보는 건 어때? 그러니까 직장이 힘들어서 커피를 마시는 건 괜찮아요. 네. 하지만 직장이 설령 없더라도 음. 커피 1kg 커피 한 개라면 그만한 행복이 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당신은 취직을 할 겁니까? 1kg 커피를 마실 겁니까? 80% 이상은 1kg 커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통계 조사입니까? 1kg 커피가 많은 분들께 어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커피를 설날에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아 그리고 가격도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부담 없이 선물하기 딱 좋죠. 친척들한테 선물할 때는 이제 뭐 햄이며 무슨 기름, 식용유, 샴푸 참치 이게 다 웬 말입니까? 1kg 커피로 폼도 나고 맛도 나게 뭐 선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책이랑 한 권 딱 이렇게 선물해도 아유, 괜찮겠다. 너무 좋죠. 새해에는 이런 책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책 향기가 솔솔 커피 향기랑 함께 네. 더블이 됩니다. 자,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공지사항에 있는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날개 같은 경우가 보고 있으면 결국 가장 이제 기초적인 부부 관계 자체도 식민지의 상황 그리고 어떤 상업 경제, 자본주의 상황에서 이제 금전과 쾌락 다 교환되는 관계로 바뀌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봐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상이 계속 날개를 말을 하잖아요.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그러니까 희망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상이 소설을 보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소설을 보면 거의 자기하고 결국 그 사귀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연상시킬 만큼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많은 오해와 억측을 낳을 수도 있는데 그 왜 이렇게 이제 그 이상의 소설에 보면 배신한 여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배신한 여자. 네, 그러니까 금홍이 같은 경우도 봉별기 보면 자기하고 와서 하기로 했다가 또 출분이라고 하죠. 계속 도망을 치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그 아까 말한 뭐 동해라든지 네. 그 실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계속해서 어떤 여인이 나와 사랑을 맹세해 놓고 뭐 또 종생기라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사랑을 맹세하고 지금 이렇게 사랑한다 해놓고 이 여자 한번 뭐 어떻게 스커트를 이렇게 뭐 어떻게 씨름하다 딱 보니까 거기 편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와 지금 이렇게 만나고 또 곧 다른 남자 만나러 가는 편지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런 게 왜 나오냐? 엄마에서부터 이게 안정해. 엄마도 나를 버렸으니까. 아, 그럴 수 있네, 그죠? 엄마의 관점에서 그 유기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그 육아 그러니까 어떤 어린 시절의 경험들, 네. 그 유기 불안 이럴 네. 수도 있겠고. 근데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그 김우창 교수님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왜 이렇게 주인공 근데 상당히 여기서 이 소설 내용에 여자가 배신을 해도 상당히 관대하고 평온하게 나와요. 모든 소설에 보면 그냥 여인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데 그게 그렇게 뭐 우리가 보면 아, 이 여자를 괴롭히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말 뭐 그냥 편하게 오히려 이야기를 네. 하고 있다 이 느낌 있잖아요. 그 여자가 자기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뭐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뭐 자기가 초탈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초월해가지고 쿨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윤리 감각이 아주 선진적이라 가지고 그런 걸 담아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완전한 믿음과 사랑을 원한다는 거죠. 완전한 믿음과 사랑.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과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19세기 윤리를 가지고 잡아두고 싶지 않은 거죠. 너가 마음이 지금 다른 사람이 있고 이런데 너가 19세기 윤리로 일부 종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자체는 자기는 소망스럽지 않은 거죠. 너의 정말 그 자유의지와 너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야지 아, 돈과 쾌락과 그리고 이제 어떤 관습과 이런 걸 가지고 당신하고 나하고 이 삶을 관계를 맺고 싶진 않다.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원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날개라는 게 결국 그런 뭔가 이런 거죠. 결국 자유로운 사람과 자유로운 사람끼리 만나고 싶은 거다 이거죠. 정프로네 정프로. 아 그렇죠. 사랑투의 정프로네. 날개투. 자유로운 사람과 자유로운 사람끼리 자유인으로서 서로 만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야지 서로 간에 이 사랑과 믿음은 사랑이니까. 진짜 사랑이고 단단하고 오래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 통해서 결국은 대가가 없는 게 아니죠. 이 사회의 어떤 지금 그 논리에서 오히려 날개를 달고 탈출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뭐 잡다한 뭐 돈인 이런 것들이 껴들지 않은 순수하게 그냥 진짜 사랑.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교환하는 게 금전의 교환이 아니라 본래 교환은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정려 그냥 순수하게 주는 것도 네. 교환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물론 아까 정민의 말씀처럼
식민지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교환이 어떻게 순수한 교환이 다 깨졌는데 가능하겠냐. 여기서는 생존이 지상 가치인데. 사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 교환이라는 게 아주 재미있는 것 같아요. 본래 이거는 일본의 그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경제 활동은 왜 경제 활동을 하냐 이거죠.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겠냐 이거죠. 인간이요? 경제 활동을 왜 하냐 이거죠. 우리가 내 것을 지키려고. 내 것을 지키면 내가 자급자족하면 되는데 왜 사람은 경제 활동 흔히 말하는 타인과 교류를 하냐 이거죠. 교환을 하고. 그게 또 효율적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이제 요걸 좀 더 철학적으로 보면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는 경제 활동은 인간의 성숙을 지원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누군가에게도 줄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교환이라는 건 뭐냐면 교환을 통해서 인간은 타인을 만나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사랑도 교환이잖아요. 교환을 통해 내가 사랑을 주고받는 먼저 기부를 해야 되잖아요. 기부를 해야 테이크를 받는단 말이죠. 내가 먼저 주는 걸 통해서 증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 무엇인가를 준다는 것은 나 자신의 어떤 지금 아까 내 걸 지켜야 되는 데서 한 단계 더 나아 가지고 나를 확장된 나라든지 남을 생각하는 나로 한 단계 높인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아이들이 뭐 주는 거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내 거를 누군가에게 준다, 공유한다라는 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인간을 만드는 게 바로 교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환을 자꾸 하잖아요. 자, 나눠 가지자, 소꿉놀이도 하고 서로 장사놀이 하는 거는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 규칙을 이제 성숙한 인간으로 이걸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좀 더 성숙해지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환은 뭐냐? 교환은 결국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행위이자 결국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제도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교환이 지금은 사람을 오히려 타락시키고 있다. 경제활동에 오히려 가치가 수단과 목적이 전도돼가지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교환이 아니라 교환 자체가 목적이 되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그건 뭐 의미가 있네요. 저는 가장 좋아했던 동화 중에 하나가 네. 이런 동화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물건 바꾸는 동화 있죠. 내가 뭐 예를 들어 치즈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뭘 바꿔달라 해갖고 뭐 누군가가 뭐 나무를 갖고 있어 나무를 갖고 있다가 닭을 받고 그러다 나중에 뭐 왕국을 하나 얻잖아요. 뭐 이런 예, 그러다 나중에 왕국을 하나 얻잖아요. 왕국을 얻었나요? 그게 결국 교환의 본질을 말해주거든요. 교환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너에게 부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물론 이제 또 다른 측면의 교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한스라는 동화가 있는데 거기는 한스가 말을 가지고 있고 뭘 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뭘 가지고 있냐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뭡니까 말을 뭐 닭하고 바꾸고 닭을 병아리하고 바꾸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가지게 되는데 한스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다 바꿔가지고 나는 너무 행복해. 근데 그것도 교환의 본질이거든. 결국 중요한 건 제목이 행복한 한스잖아요. 나는 행복을 얻는단 말이죠. 이 교환을 통해 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바꾸면 오히려 교환의 층위가 내려갈수록 나의 어떤 행복감의 정도는 더 늘어나니까 이게 또 되고 아까 말씀드린 또 동화는 교환을 한다는 것은 결국 큰 돈을 만들어주는 또 그것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로 지금 이상의 날개에서 나오는 교환은 지금 이 식민지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포기될 수 있는 가치는 아니다. 그런 것들을 또 은근히 알려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정민이는 계속 지식의 교환을 통해 한 2년여간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은데 맞아. 나는 왜 계속 왜 제자리 걸음이야 도대체. 퇴보하고 있어 오히려. 마음이 아프네. 근데 저도 성장하겠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상의 날개를 이렇게 쭉 봤는데 이제 이상이 저 병으로 이제 돌아가신 거죠? 이상 그렇죠. 작가님이.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년에 폐결핵 진단을 받고 그래서 오감도 시를 보면 여러 가지 도형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엑스레이 사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엑스레이 사진이고 그거에 이제 폐 두 개를 보여주는 거고 그 밑에 침수된 축사, 침수된 이제 가축 이런 기르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가 오면 침수되잖아요. 그게 마치 폐가 이제 녹아지잖아요. 폐결핵이 결핵균이 녹아지고 나중에 이상이 일본에서 그거 할 때 병원 진단이 폐가 하나도 없다는 게 그게 녹아버렸다 지금 폐가 결핵균이 침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결핵을 앓고 있으면 21살에 결핵을 앓고 있으면 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신은 죽을 이제 요즘 치면 완전 사형 선고를 받았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끊임없이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사려고 잡힌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결국 이상이 결국 뭐 짧은 한 2년간의 문단 생활을 통해 가지고 참 김유정이라는 작가하고 여러 이제 아까 말한 뭐 박태원 구보 박태원이라든지 뭐 그 이태준이라든지 뭐 저기 정지용 시인 이런 분들하고 구인의 활동 문학 활동도 열심히 하다가 결국 36년에 결혼하고 36월인가 결혼하고 바로 10월에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고요. 그래서 건너가 가지고 결국 왜 갔느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결국은 근대화의 어떤 표상을 한번 직접 가보고 싶다. 동경은 그 당시 근대화의 어떤 뭔가 오리지널이 있지 않겠나 한 거죠. 경성은 한마디로 가짜 아니냐. 복제품이고. 그렇죠. 그런데 가니까 결국 동경도 결국 하나의 모조된 현대다. 모조품이더라. 서양 거 그대로 베낀. 그렇죠. 가니까 빌딩이 생각보다 안 높더라. 근데 그 과정에서 다시 서울로 오려고 했는데 거동 수상자로 잡혀가요. 일본 경찰에. 그 당시 뭐 식민지에서 온 사람들을 뭐 보니까 이름이 왜 너 김혜경인데 이상이라는 이름도 써. 별 태국도 아닌 이유로 잡혀가가지고 근데 잡혀가서도 워낙 글을 잘 써가지고 네. 일본 경찰서 형사 교원들이 야 너무 명문이다 이 사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한 달간 구류하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그 마지막 죽기 얼마 전에 친구 김기림이 그 당시 일본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도호쿠 대학에서 이상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친구가 수염이 너무 덥더라고 이제 이게 곧 죽겠구나라는 예감을 하는데 좀 그래도 격려를 하기 위해서 당신 말이야 그 그리스 올림피아 신전에 엄청나게 우람한 제우스 신 닮았어 파디아스의 제우스 신상 같아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 속을 찌기 생각으로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였다 이거죠.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갑자기 급격히 병세가 악화돼가지고 4월달에 세상을 뜨게 되는데 그 뜰 때 이제 결국 뭐 레몬 향기를 맡고 싶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레몬 향기요? 예, 레몬 향기를 맡고 싶다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인 변동님 씨 임종을 지킨 부인 변동님 씨 해고에 하면 그건 아니고 멜론을 먹고 싶다고 했다. 멜론? 무슨 의미예요, 멜론? 멜론. 고급 과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도 멜론? 멜론을 먹고 싶다. 그 그 한마디.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했던 말이라고 지금. 그래요? 네. 여기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의미를 많이 부여했죠. 그러니까 레몬 향기는 이제 이상이 결국은 이 삶이란 세상이란 것들이 결국 향기처럼 이게 사라지고 마는 것, 덧없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해석도 있고 결국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것은 정신적인 뭐 가치다 이런 건데 멜론은 그냥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그냥 순수하게 멜론이 먹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되는 음악이 듣고 싶었나? 멜론 음악? 멜론에서. 근데 그 전에 먹어본 적이 있었나 멜론을? 동경에 갔으니까 또 아니면 구경만 했었는데 꼭 한번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던 거지. 그럴 수도 그럴 있겠다. 수도 있죠. 네네. 근데 결국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은 이제 결국 악화된 건강으로 정말 뭐 1910년에 태어나서 37년. 너무 짧게 사셨다 진짜. 그것도 27세라고 볼 수도 없죠. 4월달에 돌아가셨으니까. 이건 뭐 참 너무 불꽃처럼 살다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너무나 짧게 탄 불꽃.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권영민 선생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네. 오스카 와일드라고 행복한 왕자. 네네네. 유유. 근데 오스카 와일드가 재밌는 말이었죠. 이 오스카 와일드도 감옥에 갔잖아요. 동성애 혐의를 받고. 네. 이 재밌는 말이었어요. 문명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교양을 습득하나 문명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양을 습득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태폐에 빠져드는 길이다.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을 생각할 때 가장 인상적인 경구라고 한다면 문명에 도달하는 뭔가 어떤 하나의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교양을 쌓아 올리든가 아니면 태폐에 빠져드는 거다. 이 근본적으로 결국 둘 다 하면 안 될까요? 낮에는 교양의 세계를 쌓고 밤에는 퇴폐를 쌓고. 근데 이상은 동경을 탈출을 통해 가지고 생의 전환점을 삼고 싶었지만 교양을 하기에도 너무나 시간이 짧았고 태폐 빠져들기도 시간이 짧았고 결국 그는 죽음의 길로 갔다. 그래서 김기림은 이상의 죽음에 시를 썼는데 주피터의 추방이라고 헌시를 바쳤거든요. 이상이야말로 제우스다 이거죠. 주피터다. 왜냐? 이상은 자기 아버지를 이긴 사람 아니냐. 제우스는 아버지 크로노스를 결국 격퇴하고 크로노스가 잡아먹은 자기 형제들 다 부르고 신들의 신이 돼버렸잖아요. 이상이야말로 이 불모지 같은 새로운 그 당시 어떤 식민지 상황에서 새로운 문학의 씨를 뿌리고 탑을 쌓아올리고 그 제우스와 같은 주제 최고 주제의 위치로 올라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야말로 이 현실을 넘어서고 이 현실을 타파했기 때문에 이상이야말로 주피터가 아니고 무엇이다라고 이제 끝을 맺고 지금도 사실 뭐 이상에 관련해 가지고는 국문학과에서는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죠. 이상의 시라든지 소설을 가지고 네. 계속해서 이상 이렇게. 문학상도 이상문학상이 그래도 제일 권위 있고. 그 바로 이제 이상문학상을 만든 분이 그 이어령 선생이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본래 이상에 대해 30년대 최재서라는 평론가가 이제 이상을 아주 극찬을 했고 그리고 50년대 바로 그 친일 문학론을 써가지고 지금 친일파 지금 민족문제연구소를 만드는데 아주 주도적인 교훈을 줬던 임종국 선생이 또 이상 전집을 편찬을 했고 또 그때 50년대 바로 이어령 선생이 이상을 딱 발굴을 해냈죠. 그래서 이어령 선생이 문학사상을 창간하면서 창간호 표지에 바로 이상에 딱 그 자화상을 올려가지고 그리고 상도 이상 문학상을 만든 네, 거죠. 네. 네. 야, 이어령 선생님도 대단하시다. 50년대부터 그러게요. 활동했어요? 이어령 선생이 이제 34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네. 56년인가요? 55년에 당시 문단에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 김동리라든지 서정주라든지 그 문학평론가 백철, 조현현 이런 사람인데 네. 우상의 죽음 해가지고 다 썩었다. 이제 우리가 새로 한다. 어. 이걸 발표가 장안의 직가를 올린 거죠. 어. 그때 34년생인데 56년에. 물론 그때도 이제 20대네 진짜. 22살에 했었죠. 어. 그리고 20대 때부터 논술위원들 했죠. 진짜. 패기 있는 20대들. 아니 시대를 잘 만나야 돼. 시대를 잘 만나야 근데 돼요. 그분이 1설에는 이제 32년생이라는 이야기도 호적상사 그런 이야기도 하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네. 뭐 호적상이랑 실제랑 그런 많이 이야기도 다른 있다고 경우가 하는데,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대단한 거죠. 20대 그렇죠. 초반에.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거 보면 지금의 우리가 너무 늙은 사회가 돼버렸죠. 50년대는 20대 초반이 당시 문단을 다 깨버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는 애지. 이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학교나 졸업하고 오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좀 젊어져야 됩니다. 네, 젊어져야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상 우리 현대문학에서 뭐 네. 우리가 다루지 않을 도리가 없는 분이죠. 그쵸. 예. 결국 한번 저희가 네. 넘어섰네요. 자, 이상의 날개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오늘 뭐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도 재밌고 진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특히 정박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그 존대한 수치심과 그 자존심 사이에서 네. 겁 많은 자존심. 네.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서. 이제 자존심 다 없어졌고요. 아니 수치심 지키고 있다고 지금. 수치심 지키고 있고. 자, 여러분도 저희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방송 왜 교양 방송이야?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네.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많이 좀 들어주시고 네. 열심히 저희 또 하겠습니다. 악플은 싫어요. 네. 자, 정민여 말고 다른 댓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